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그리고 이용주, 박진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몇 주간 그야말로 초강력 태풍처럼 국내의 모든 이슈를 휩쓸어버린 인물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드디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이 역사적 과제를 과연 흔들림 없이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지 저희 스트레이트는 계속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이용주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한일 군사 비밀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가 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뒤로 그 파장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청났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반응이 즉각적이었는데요. 고노다로 외상은 그날 밤 남관표 대사를 불러서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일본의 주요 부처마다 돌아가면서 유감이다, 실망이다, 철회하라 이런 발언들을 막 계속 쏟아내기도 했죠. 경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베 정권은 처음엔 당황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까지 우리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일본 시민들은 지소미아 연장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군사 비밀정보 보호협정 한일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일본에 통보한 이후 대부분 일본 언론의 한국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ある防衛大臣経験者は北朝鮮の対応について日米韓の連携はできないというメッセージだと分析しています。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들은 황당한 발언들을 여과 없이 전달하며 지소미아를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言ってると同じで、韓国をぶっ壊すでやってる人だと思いますんで、その一環としてこれジソミアやめて暴走してるのはどう見てもムンさんなんだよな。なんかお互いに冷静にみたいなわけわかんないこと言ってるんですけど、発狂してるのはムン・ジェインですよね、むしろね。ご機嫌取るためにやったんじゃねっていうのも考えちゃいますよね。 金正恩に褒められるかなっていうの思いもちょっとあったと思いますね。 하지만 한편에서는 작은 외침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중앙정부 주요 부처가 밀집해 있는 도쿄 한복판. 아베 정권을 전방위적으로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私たちの税金でアメリカから武器を爆買いし、今度はトウモロコシ、いらないトウモロコシ、遺伝子組み換えのトウモロコシまで買わされて、こんな苦しめるような政権はいりません。 후쿠시마현이 고향인 한 시민은 방사능 유출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그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私の友達の旦那さん、この前68で亡くなりました。若い人が亡くなるのが多いんですよ。なぜでしょうか、皆さん。こんなひどい国ありますか? 한일 관계 악화의 근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대처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徴用工問題、慰安婦問題が必然的に日本の政府や韓国の政府の間を越えてですね、国民の民衆の要求としていろんな形で出てくるのは当たり前のことでありね、政府間の解決ということを超えて解決しなくちゃいけない。 참가자들은 아베 정권의 일방주의적 행보가 빚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日本が徴用工問題も含めて一切反対しないようなそういった国となんで軍事的な情報協定を結ぶ必要があるのか、そういった韓国の民衆のことがありし、安保法制を廃止しろ。 아베 총리 관저 뒤편에서는 70대 남성이 나홀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2013년부터 한 달에 2번씩 이 자리에 선 지 6년째. 외로울 법도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戦争は絶対起こ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はもう昔からずっと思っていて、でそれに対する運動もやっぱりやり続けないといけない。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감추지 않으며 명실상부한 전쟁 가능 국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무라 씨는 지소미아는 아베 정권의 군사적 야욕을 뒷받침하는 장치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この締結される時に反対運動はありました、日本にも。いらない、日米韓でそうやって情報交換して戦争をしようとしている、これ自身が間違いじゃないか。 일본 정부는 내부 비판에는 아예 귀를 닫고 한국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韓国政府による日韓ジソミア終了の通告は県下の
地域の安全保障環境を完全に見誤った対応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행하면서 전략 물자를 사간 한국의 수출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안보상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소미아도 일본이 먼저 중단했어야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韓国側にですね、賢明な対応再考を求めてまいりたいと。 모순된 행태의 일본. 그 속내는 뭘까? 韓国から入ってくる情報が非常に多いと思うんですね。でそうした中で韓国の情報が取れなくなった時に日本はアメリカとの話し合いだけになっていくことが非常に、恐れていることだと。 아니,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나라랑 왜 자꾸 군사 정보를 주고받자고 이렇게 조르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지소미아로 인한 실익이 지소미아로부터 받는 이득이 일본에 더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득 때문에 그래요. 이득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가 이 연장을 중단한 명분도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잖아요. 우리의 이득은 적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기록들을 입수하셨다고요? 네,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후 최근까지 3년 동안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교류 현황과 건수 그리고 실제로 일본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군 내부의 문건을 스트레이트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지난주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안보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모인 서울 안보 대화. 방위상을 지낸 일본 측 대표가 돌연 지소미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Yet, the two issues are completely irrelevant to each other. Anyway, I'm very disappointed and regret for ROK to intend to scrap 지소미아. 우리 정부 대표가 곧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많은 그 검토 끝에 안보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나라와 어떻게 이렇게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라는 판단에서 그 지소미아라는 것을 종료하기로 최근에 이제 결정을 했고 물론 두 나라의 확연한 입장차를 보여주는 공개 설전이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중단 결정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일본이 보다 절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청와대의 중단 발표 직전까지도 일본은 연장을 희망한다는 속내를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日本の方は当然これを破棄するつもりはありませんからそのまま延長という形なんでしょうけども、韓国側はどういうふうに反応するかと、ただこれを破棄するという考えはあまりないようなメッセージが伝わってきています。 일본은 왜 한국의 대북 정보에 목말라 있을까? 아베 정권은 지난 2015년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는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 그리고 북한이 대일본 공격 조짐을 보일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등을 법적으로 보장한 겁니다. 북한이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중거리 미사일. 관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얼마나 빨리 탐지해내느냐 여부인데 그래서 북한과 맞닿아 있는 한국의 감시 장비가 요긴할 수밖에 없습니다. イージス・アショアがですね、その迎撃を担当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時にですね、これがデータ不足でちょっとその補足が遅れ、その迎撃のタイミングが、遅れたらどうなるっていうところになってしまったらちょっと厄介な問題かもしれないです。 스트레이트는 일본의 절실함을 추론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후 최근까지 한일 군사정보 교류 건수는 정확히 30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절정에 달했던 2017년에 가장 많았고 올해는 모두 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우선 이 8건 전부 먼저 요청을 해온 쪽이 일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발사한 횟수가 9차례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매번 일본은 한국의 정보를 필요로 했던 겁니다. 일본이 필요로 한 정보는 전선 지역의 북한군 활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정부와 미국 정보를 받아서 일본이 쓰는 경우가 있었고 지소미아 체결은 일본 필요에 의해 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상으로 크게 우리가 활용하는 일본 정보는 없었습니다. 지소미아를 기반으로 일본은 다국적 정보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일 정보 교류가 더욱 확대된 건 물론 2017년 4월 신설된 한국과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7개 나라 정보본부장 회의체인 NKIC를 통해서도 대북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다자간 대북 정보 교류가 한 건도 없어서 일본 측이 우리 측 정보에 더 기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의 수준은 어땠을까? 스트레이트가 확인한 또 다른 비공개 정부 문건. 한일 양국의 군사 비밀 정보 교류 실적이 담겨 있습니다. 3년간 일본이 제공한 정보 중 유용했던 것으로 평가된 것은 2건. 하나는 2017년 여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제조 공장이 있는 신포조선소의 사진. 다른 하나는 비슷한 시기 태평양 해상에 떨어진 북한의 미사일 영상과 재원입니다. 2017년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이 연이어 벌어진 시기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한일 간 민감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순수성이 의심됩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의 1차 연장 여부를 결정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정보 제공은 이때가 끝이었습니다. 문건은 2018년 이후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유효한 게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위안부 합의 문제로 한일 간 갈등이 커지면서 아베 정권 내부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최소화라는 결정을 내린 여파로 보입니다. 요컨대 아베 정권이 지소미아를 두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태를 보이면서 지소미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겁니다. 사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는 그 탄생부터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체결 시도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 6월 임기 말에 이명박 정부는 지소미아 체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통과시켰습니다. 협정을 맺자고 먼저 제의한 측은 일본 방위성이었습니다. 중대한 안보 전략의 변화였지만 협상 과정부터 합의까지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강행 시도가 들통나고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과거사 정산 없는 한일 군사협정 해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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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명 1시간을 앞두고서 일본 측에 연기를 통보한 겁니다. 체결 과정을 주도한 인물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외정책 가정교사로 불리던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한 논문에서 김 기획관의 당시 활약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태효 기획관은 연구자로서 쌓아온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과 확고한 신념을 토대로 한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싶었던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마지막 순간에 연기한다는 정책 결정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반대했던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스트레이트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고나 지금 방송을 지금 중단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 말씀을 잘못 드신 모양인데 제가 방송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교수님, 2012년 지소미아 첫 번째 체결 시도 때요. 죄송합니다. 2016년 탄핵이 임박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이르러 졸속 밀실 협상은 재현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한미일 삼각협력을 한시바삐 만들고 싶어하는 미국의 요구가 더욱 강해진 데다 4년 전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듯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습니다. 전격적인 재추진 발표에 이어 정부는 2012년 중단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대일 논의를 재개합니다. 불과 18일 만에 협정문 초안에 가서명을 했고 이로부터 9일 뒤 최종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해치웠습니다. 최종 서명식은 사진, 영상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2016년 11월 24일은 이미 광화문에 100만 명 촛불 시위가 2번이나 지나갔고 지금 지지율 4%대
거의 산소호흡기 꽂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정권이에요. 그런 청와대가 산소호흡기 떼고 벌떡 일어나서 일하나 한 게 요거 한 건입니다. 당시 졸속 협상의 당사자들을 찾아갔습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우리 당시 국방부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한 거예요. 9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도 이미 한번 했던 그런 일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되거나 장관님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비공개 서명식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이 서명식은 그게 왜 그때 그렇게 비밀리에 좀 비밀리에 한 게 아니죠. 비공개로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공개 아니죠. 그때도 다 기자들이 다 많이 왔었고. 아니 그때 비공개로 진행을 해서 절정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진 기자들이 그때 항의하느라고 카메라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기자님. 2016년 연내 처리에 집착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아니, 당시 그 국방부 내에서도 굉장히 이게 소수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정권 말기에 그게 알박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장관님.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하던 김 전 실장. 졸속 협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VIP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명확한 지침이 있었습니까? 2016년 연내에 이 문제를 처리하라라는.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라는 공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정부 내에서. 청와대 내에서요? 그럼 2016년 안에 지소미아를 체결하라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백악관 NSC 관계자로부터 2016년 연내에 좀 처리해달라는 요청은 받으신 일이 없습니까, 일단? 없어요. 없습니까? 예, 나는 없어요, 나는. 미국 쪽의 요청을 받으신 일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김관진 씨 미국의 압력을 받은 적이 나는 없다. 기억이 없다. 이게 좀 걸리죠? 미묘한 대답입니다. 네. 아무튼 이거 첫 단추부터 정말 제대로 잘못 꿰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MB 시절에 여당도 반대했던 사안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정부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던 일이었거든요. 네, 지소미아 최종 서명식도 원래는 2017년 1월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석연찮은 이유로 갑자기 2달이 앞당겨졌던 거고요. 원래 최종 서명도 양국의 국방장관이 참석해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일정을 워낙 이렇게 서둘러 앞당기다 보니까 결국엔 한국의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일본의 주한 대사가 서명을 하는 정말 기이한 그림이 연출이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날도 좀 웃겼는데요. 서명식장을 아예 비공개로 하면서 사진을 못 찍게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자들이 일본 대사가 지나가는데 그냥 카메라를 내려놓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좀 눈에 선합니다. 저도 그 사진은 기억이 나네요. 예, 대체 누구를 위한 협정이었나? 이거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왜 저렇게까지 서둘렀던 걸까요? 네, 바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2016년 중반부터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이런 분들이 한미일 3국의 정보 체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서둘러야 한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압박이 좀 거셌어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미일 협력 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미국 측의 압력하에 졸속으로 이루어진 협상이고 실제 우리에게 군사적인 실익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는 뭐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난리를 펴니다.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관계가 아예 어그러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후배 현역 군인들의 항명을 촉구하는 이런 문제성 발언들을 서슴없이 일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30일 부산. 하루 뒤 다시 서울로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 릴레이 집회 시작 이틀 전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중단을 결정한 터라 이를 규탄하는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선봉에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 지소미아 중단이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으로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북중러로 편입하겠다는 이 정권의 안보에 우리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골 메뉴, 색깔론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핵으로 빨개 북중
이에 뒤질세라 황교안 대표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지소미아, 이거 한미일 동맹을 지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거 폐기해버려가지고 지금 한미 동맹이 위기에 빠졌어요. 군사 문제인 만큼 군 출신 전문가도 특별히 초빙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거수경례로 포문을 연 인사. 박근혜 정부 시절 합참 작전본부장과 합참차장을 내리역임한 신원식 예비역 중장입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 신 씨가 내세운 주장도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파괴해 왔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관계 파탄을 넘어서 한미 동맹을 해체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더니 총선 압승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거침없이 주장합니다. 하여간이면 문재인 안 내놓겠죠. 내년 초부터 구호를 바꿔야 됩니다. 탄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총선 압승해야 됩니다. 200석 이상 얻어서 문재인 탄핵시켜야 합니다. 일부 예비역 장성들의 정부 비난 활동은 올해 초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출범과 궤를 맞춰 본격화된 양상입니다. 이 모임에는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김태영 전 국방장관 등 40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포함해 현 정부의 정책은 모두 저격 대상입니다.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행위요. 이적성 합의자 국가적 자살선언이다.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 예비역 장성단은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함으로써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있다면서 적화 통일의 방조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1월 23일부터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건 모두의 권리이지만 이들의 주장은 위험천만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역 후배 군인들에게 항명할 것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배들은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일으켜놓은 대한민국 국방안보 역량을 훼손, 파괴하는 망국적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 종북 정치인들은 평화라는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들의 망국적 행위들을 목숨 걸고 거부하라. 군인으로서 선을 넘은 언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순수하게 군사적인 그런 목적에서 지원을 하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이 문제지 후배들에 대한 선동이잖아요.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또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신원식 씨는 예비역 장군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 해소와 평화 정착이란 취지는 안중에 없는 듯 선동성 주장을 반복합니다. 이게 그대로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국민 생명은커녕 제 목숨도 못 지키는 것은, 그래서 도덕적 용기를 발휘해서 니들이 정말 옳다고 확신한 것에 대해서는 니들 직을 그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돈을 모아서 그 월급을 주고 전역에 연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6년 체결 전에는 우리 한미동맹이 약했었나요? 2017년에 한미동맹이 엄청나게 강해졌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지소미아 자체는 한미 상호 방위 지역도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도 아닙니다. 한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건 공포감 확대의 정치화 도구다. 저는. 지난 2015년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해 진심 어린 사죄를 했던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일본의 양심적 정치인을 대표하는 그는 지소미아 중단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 日本がですね、植民地時代に大変、ひどいことを行ったその傷跡がまだ韓国の皆さん方に残っているがゆえに起きた問題だという。 해법을 물어봤습니다. 平和協定のように終わらせていくかということに
方向転換をしてきたと、北朝鮮の脅威のためにという考え方よりも、朝鮮半島全体を非核化に導いていくかということに、このジーソミアの必要性というものは必ずしも大きなものではなくなってきていると。 참 기가 막힙니다. 후배 현역 군인들한테 학명을 부추기다니요. 자기들이 현역일 때는 독재 정권한테 학명 한번 못 해본 사람들이 말입니다. 대체 누가 공포감과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누가 그 뒤에서 웃고 있는지 아무튼 우리 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은 벌써 70년 가까이 잘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 역시 한미동맹의 운명을 뒤흔들 그런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질 동맹이면 100번도 넘게 깨졌죠. 사실 미국하고 관련 없는 일이에요. 한일, 일본에 대한 전략적인 카드, 상징적인 카드로 지소미아를 쓴 거지 미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소미아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문제는 한반도를 어떻게 평화와 비핵화할 것인가라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얘기가 참 큰 울림을 자아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박진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했다고 해서 벌써 몇 년째 심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취재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인데요. 항공기나 그다음에 군수 물자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방위 산업체입니다. 삼성 회사인데. 예, 예전에 삼성 테크윈이라는 회사였습니다. 2014년에 삼성이 이 테크윈을 한화로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면서요. 직원들이 이에 반발해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아, 그럼 그전에는 노조가 없었나요? 삼성이었잖아요. 그전엔 노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넘어간다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자고 늦지막히 노조를 만든 거죠. 네, 그런데 이때부터 사측은요.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조직적이고 또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된 핵심 문건들을 저희 스트레이트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사일 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김명기 씨. 1년 전부터 월급의 4분의 1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450만 원 안팎이던 급여 총액이 120만 원 정도 깎인 겁니다. 이전엔 일주일에 12시간씩 해오던 평일 잔업과 주말 특근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이유로 사측이 일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고 네가 금속노조의 간부를 하는 순간은 너는 잔특근을 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 직원들의 올해 잔업과 특근 기록. 3월 들어 직원 7명 중 유독 3명만 추가 근무 시간이 눈에 띄게 줄더니 서너 달 전부터는 잔업과 특근에서 아예 배제됐습니다. 3명은 모두 노조 조합원들입니다. 잔특근을 한다가 12시간 쉬운다 그러면은 한 7,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이 다 빠지기 때문에 월급에서 줄어드니까 실질적인 생계에 많이 영향을 받고. 노조원들만 추가 근무에서 제외된 내막은 뭘까? 스트레이트는 2015년 3월 회사 측이 작성한 노사 안정화 TF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회사의 전신인 삼성 테크윈 직원들이 한화의 인수에 반발하며 노조를 결성한 시점에 만든 문건입니다. 현장 생산직의 잔업과 특근 수당을 분석한 뒤 노조를 무력화할 공약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잔특근을 축소하면 금속노조는 취약하니 생산 라인에 잔특근 감소 대책을 시행하고 최악의 경우 신규 인력까지 투입해 금속노조의 잔특근을 줄일 필요가 있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경제적 압박. 현장 관리자들은 회사의 지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근무가 자꾸 빠지니까 물어보는 게라. 한번가 싫어 안 하잖아. 너무 소신하게 하는 거 아이가? 나는 필요 없나? 꼭 네가 해야 된다는 그게 있나?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회사 측은 압박 강도를 점점 더 높였습니다. 2015년 8월 인사노무총괄 부서가 작성한 중장기 노사 안정화 전략 문건. 노조원들을 강성, 대화 가능, 상생 등 세 부류로 구분해놨습니다. 강성인 A그룹의 노조원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 행위를 찾아내 고소고발로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합니다. 이듬해인 2016년 더 노골적으로 노조 파괴 전략을 세웁니다.
이른바 금속 세력 축소 방안. 금속노조원 대상으로 하위 고가를 배분, 업무 중심 밀착 관리로 자발적 탈퇴 유도. 금속 노조원들에게는 성과급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위 고가를 주고 비노조원들을 우대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과가 발생하는 핵심 업무는 회사의 우호적인 기업노조 조합원이나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분배하고 금속 노조원에게는 주변 업무를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지침. 제가 사무직인데 그 생산직 업무를 맡기고요. 여기 내려오자마자 맡은 업무가 불량 관리였거든요. 그래서 현장 불량 창고를 정리하고 이제 관리하고 입출입하는 거 그거를 관리를 했었거든요. 또 금속 노조원들은 업무 성과를 매일 점검하고 개인적인 통화나 근무 중 잠시 자리를 떠나는 일상사까지 간섭하라는 직장 괴롭힘에 가까운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하루 종일 그 책상 앉아있더라고요. 걔네 그러는 거야. 업무는 내 책상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잘 못 가. 계속 앉아있던데.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기라도 하면 간부들로부터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수시로 날아든다는 겁니다. 안 보이면 연락 옵니다. 화장실인데요. 빨리 온나. 워커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뭐 한동안은 진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업무 특성상 다른 부서와 접촉이 많은데도 자리를 비우면 근무지 이탈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1분 일찍 밥 먹으러 가서 그다음에 뭐 무단 이탈. 일체의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현장 간부들은 이런 철통 감시 실적을 회사 인사노무팀에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15분 단위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근무하더라도 근무지 이탈로 타 부서 관리자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온다. 간부들에겐 노조 탈퇴 할당이 내려왔고 탈퇴는 그대로 실적이 됐습니다. 한화에어로 사측이 노조 탄압에 본격적으로 나선 초기 어느 실무부서에서 작성한 보고서 금속노조 소속 현장 반장 19명 중 11명을 탈퇴시켰고 나머지 반장 중 4명은 면담 중이며 설득이 안 되면 반장을 아예 교체할지 결정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금속노조 소속 직원들의 조합 탈퇴를 압박하기 위해 악의적인 그림자 감시를 자행했던 정황이 분명해진 겁니다. 아니, 노조가 2014년 말에 생겼으면 벌써 4년 넘게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잔특근 배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측은 이에 대해서요. 노조원 차별이 아니다. 일할 능력이 안 돼서 일을 안 주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대다수가 노조에 가입하기 전에는요. 인사 고과도 좋았고 일 잘한다고 평가를 받았던 분들입니다. 노조원을 압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잔업특근을 안 주는 겁니다. 그 잔업특근을 안 주면서 월급을 깎아서 그 노조원들을 고사시키는 거죠. 야, 이건 정말 치사한 전략이네요. 그런데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 문건, 이건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 스트레이트에서 집중 보도했습니다.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노조 파괴를 위해서 정보경찰이 함께 뛰고 미행, 감시, 사찰 뭐 이런 정황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났었죠. 네, 삼성에서 한화로 넘어갈 때 관리자들이 대부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가이드라인처럼 현장에 사용된 건데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발견한 문건만 116건입니다. 여기에 대기업에서 노조 파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왔는지 그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조 파괴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만들고 한화가 실행에 옮겼다고 해도 될 만큼 그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노조 파괴 전략, 그 전말을 짚어봤습니다. 박진호 씨는 지난 2015년 10월 한화에어로에서 해고됐습니다. 노조 활동을 놓고 갈등을 빚던 직속 상사를 모욕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업무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합 활동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뭐 법적 어긴 사항이 없다. 그에 대해서는 뭐 부장으로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돼 박 씨는 2년 만에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사와의 언쟁 한 차례, 그것도 동료의 체증에 의해 곧장 해고까지 된 충격은 가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탈퇴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당신이 들어가서 자꾸 회사 앞잡이 노릇을 하느냐. 제3자가 녹취를 해가지고 일단 회사 인사팀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감시와 징계, 한화 에어로 내부 문건에 드러난 노조 탄압의 단계별 시나리오는 치밀했습니다. 금속노조 상황별 대응 방안, 주동 인력을 표적 관리해 비위 행위를 집중 체증하고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통해 퇴출을 유도하라. 회사의 적대적인 노조가 결성될 조짐이 보이면 초기에 제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013년 폭로돼 파문을 일으킨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노조의 초기 확산을 막기 위해 주동자를 즉각 징계할 수 있도록 위반 사항을 체증하라고 주문합니다. 회사 간판만 한화로 바뀌었을 뿐 노조에 대응하는 원칙과 노하우는 삼성 시절 그대로 전수된 겁니다. 실제 한화 에어로의 관제실에서는 CCTV로 노조 활동에 나선 직원들의 얼굴을 일일이 체증의 징계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밤새도록 사진 판독을 해서 그때 약 170명 정도 경고장을 다 날린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가열차게 했습니다. 노조 결성을 막지 못하면 삼성은 현장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현장 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해 노조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탈퇴로 이끈다는 전략입니다. 한화도 그대로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인사팀이 작성해 사장까지 결재한 생산조직 운영 개선이라는 문건. 파트장 1년 만에 부수장 팀장 되는 거는 여사고 그 사람들을 잘 뿌리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북돋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이 확 불타올라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본의 아니게 하게 된 거죠. 이른바 어용노조를 내세우는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노조가 사측에 정식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 일정이 확정되는 일주일 사이 회사의 우호적인 거대 노조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 한화 에어로는 2014년 금속노조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자 나흘 뒤 기업노조라 불리는 우호 조직을 대규모로 급조해 금속노조의 교섭 대표 권한을 가로챘습니다. S그룹 노사 전략 그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일종의 총론이라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시행됐는지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보고서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의 문건에도 등장하는 이른바 우군화 전략. 군대에서나 쓰이는 표현이 기업의 인사 문건에 등장한 겁니다. 우군화는 삼성 시절부터 회사 정책을 따르게 한다는 뜻으로 인사부서에서 써오던 말인데 한화그룹 인수 이후에는 직 반장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현장에서 포섭이 안 되는 강성 노조원은 가족까지 괴롭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이 안 되면은 그리고 집사람을 만나볼게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길로 계속 간다면 그리고 집사람한테도 그 이야기는 내가 하고. 이 같은 노조 탄압 실무는 인사 담당 임원들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금속노조를 우리 사원으로 보지 말아라. 회사 망치는 노조라 봐야 된다. 연말까지 금속노조를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회사를 떠난 배 전무의 지시를 실무팀에 전달한 또 다른 임원. 사모님 지시가 있었다는 게 제품해주실 수 있죠? 아니 그럼 삼성 전략대로 실행하신 거 아닙니까? 한번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삼성 전략대로 움직이신 거 아닙니까? 삼성 출신이시잖아요. 사모님. 이들 임원과 실무 간부 등 9명은 부당 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불법 행위가 진행되는 사이 수차례 진정도 해봤지만 감독 당국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2016년 4월 한화의 대외비 문서,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 계획이 담겼습니다. 경남 진호위의 이동걸 위원장을 통해 공익위원 직접 대응이 가능. 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 보좌관으로 일했던 이동걸 전 경남 진호위 위원장. 그는 양대 노총을 견제할 국민노총의 국정원의 자금 등을 지원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화의 대외비 문서가 작성된 이후 노조가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사건 중 이 전 위원장이 심판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유심위원과 이동걸 위원장님이 의견이 같으신 거로 생각하고 소수 의견이라든지 또는 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조적으로. 문건에서 의심되는 것처럼 정말 한화 사측과 물밑 교감이라도 있었던 걸까? 어렵게 이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한화 측하고는 어떤 이 당시에
뭐 이렇게 네트워크가 원만하거나 그러신 건 없어요? 아니요, 그 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우리 경남진흥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직관장 탈퇴 진행 상황 중이라고 하는데 명백하게 위법 행위들이 위원장님 확인되지 않았었나요? 지금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는 게 있어야 지금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야, 우군화 전략, 천적이라뇨. 노동자들을 무슨 전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천적을 이용하라면서 예로 든 게 아내입니다. 네, 노조는 이런 부당 노동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요. 재작년 초 단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2년 넘게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사측은 교섭은 하고 있다. 다만 노조 측이 인사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이제 노조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조항들이라는 게 한번 보면 정리 해고가 필요하면 조합과 합의하라는, 그러니까 어느 회사나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단협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단체 협상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니, 노조 파괴와 관련한 수많은 문건들이 이미 이렇게 다 밝혀졌는데 노조에 일단 사과를 하고 개선에 나서야 할 입장 아닙니까? 사측은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 거죠?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요, 방위 산업체의 경우 국가 안보를 위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 없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섭을 미루거나 또 부당 노동 행위가 일어났는데도 큰 문제 의식 없이 계속 그런 것들을 지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화의 경우는요, 방산업이 미래 주력 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있는데요. 몇 년째 사업 구조 개편의 방안으로서 다양한 구조 조정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의혹이 불거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혹들인지 취재해봤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인수 작업이 마무리된 뒤 고작 6개월이 흐른 2015년 12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갖고 있던 알짜 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갑자기 팔아치웁니다. 한화 종합화학 주식 23%를 한화 종합화학에 파는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한 주에 34,000원, 모두 4,400억 원이 넘는 금액. 당시 이 거래를 두고 회사 안팎에선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너무 저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경영상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알릴 그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경영권 침해다라는 걸로 그냥 하고 전체 일체의 정보를 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통 한화 종합화학 같은 비상장사의 주식은 미래의 영업이익을 추정해 값을 매깁니다. 한화 종합화학의 주식 가치는 자회사 한화 토탈의 영업이익 추정치에 따라 좌우되는데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했다는 지적입니다. 회사에 특별히 안 좋은 이슈가 있거나 한 건 아닌데 가치 평가가 이제 적정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건데. 저가 매각의 근거가 된 외부 회계법인의 한화 토탈 영업이익 추정치. 한화 토탈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약 1조 8천억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화 토탈의 실제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2015년 7,900여억 원을 기록하더니 2016년과 17년에는 추정치의 두세 배를 올렸습니다. 어림잡아도 2배 넘는 차이가 난 겁니다. 보통 그렇게까지 차이 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대기업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그 상대연체에 대한 시장 상황 평가들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거든요. 실제 영업이익으로 주식 가치를 따졌다면 한화 에어로가 한화 종합화학 지분의 매각 대금을 9,800억 원 이상 받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보다 2배를 더 받을 수도 있었다는 설명. 그렇다면 한화 에어로가 헐값 논란 속에 한화 종합화학 주식을 넘긴 이유가 있었을까? 김승현 회장을 정점으로 한 한화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 의혹의 윤곽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에서 자사 주식을 뭉치째로, 그것도 실제보다 싸게 넘겨받았다는 한화 종합화학부터 따져봤습니다. 한화 종합화학은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H솔루션의 실질적 자회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김 회장의 세 아들은 손쉽게 수천억 원을 챙긴 셈이 됐습니다. 한화 에어로 측은 두산 DTS 등 다른 방산업체를 인수할 자금 마련을 위해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 인수를 위해서라면
보유 주식을 최대한 좋은 값에 팔아 자금을 충당하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결국 H솔루션의 자회사인 한화종합화학을 통해 한화에어로가 보유했던 주식을 헐값에 받은 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탄 확보 차원 아니냐는 분석.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유리한 비율들을 대주주 일가에게 유리한 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작의 근거로 만들 그런 수치였을 수도 있는 거죠. H솔루션은 지난주에도 약 250억 원을 들여 전체 그룹 지배의 핵심인 주 한화의 주식 1.3%를 사들였습니다. 이로써 그룹 지주사인 주 한화에 대한 세 아들의 실질적 지분은 약 11%까지 높아졌습니다. 뭔가 내가 계속 지배를 해야 되고 내 가족이 지배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자자손손 물려주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상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저런 편법적인 상속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이건 뭐 방위산업체랑 별 상관없는 문제네요. 일감 몰아주기, 지분 매각. 이거 항상 우리가 많이 듣는 거 아닙니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뻔히 벌리는 일들이잖아요. 뻔한데 잘 먹힙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세금을 줄이려고 다 이런 식으로 승계합니다. 네, 한화그룹의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이 삼형제 H솔루션이 한화 지분을 늘리면서 드디어 승계가 본격화되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고 있죠. 다음 단계는 뭘까요?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덩치를 키웁니다. 그래서 삼형제의 지분을 늘리고 재산을 증식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한화와 합병하겠죠. 이게 승계의 구도인데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삼성 많이 보셨죠? 네, 현재 시장에서는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는 호반건설, 그다음에 태영그룹과 함께 편법 경영 승계 의혹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재벌가의 이런 편법 불법 승계 문제, 스트레이트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법을 피해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는 재벌 후계자. 그리고 법이 있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이들에게 과연 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조할 권리가 있는 나라에서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굴뚝에 올라가고 목숨을 잃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두운 자화상입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추운 날씨에도 대답을 들으러.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험한 날씨에도 질문을 던지러. 누가 그랬나. 질문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질문이 끝나고 나면 침묵이 흐르고 저 사람 누군지부터 물어보는군. 대답을 못 들은 발표자가 원고를 집어넣네.